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를 좀 봅니다. 118페이지를 보면 지적 측량의 대상 해가지고요. 그게 쭉 분류를 해놨는데 저는 하나로서 이어서 13가지를 여러분에게 순서에 맞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암기를 하실 때는요, 제가 정리한 이 내용 그대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면 일단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적 도면이 만약에 화재로 없어졌다. 그러면 도면을 복구하려면 도면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측량을 해야 되겠구나. 이때 행하는 측량이 복구 측량. 자, 그 다음에 공유 수면을 매립, 토지 이동의 사유 11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11가지의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떠올려야 돼요. 용어의 개념을 떠올리면서 태어났다, 출세한다, 나누어진다, 합쳐진다, 용도가 달라진다, 토지가 일부가 바다로 된다, 전부 또는 일부가, 그럼 일부가 된다. 그 다음에 축척이 달라진다,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는다, 택지 조성 사업을 한다, 소재가 달라지는 행정구 명칭 변경, 지번을, 하나의 지역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지번 변경, 용어의 개념 설명하면서 도면의 경계를 새롭게 그릴 거냐, 그리지 않을 거냐, 이렇게 논리 잡으면 돼요. 그래서 신규 등록 측량, 그 다음에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논리적으로 몇 가지? 8가지. 여러분 이거 그걸 안 하셨네. 제가 지워서는 안 되네요. 보니까 그거 해야 되니까. 촬영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적을게요. 또 암기하죠 뭐. 그쵸? 암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복구 측량. 자, 같이 해요. 같이. 신규 등록 측량. 그 다음에 출세한다. 등록 전환 측량. 나누어진다. 분할 측량. 그 다음에 토지 일부가 바다로 되면 측량해야 된다. 그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측량. 그 다음에 축척이 달라진다. 그죠? 축척 변경, 측량.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다. 특히 경계에 오류가 있으면 등록사항, 정정, 측량.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돼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무슨 측량? 그래요.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측량들을 하려면 기준점은 설치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기초 측량. 그 다음에 그거 다 하고 나면 검사해야 되잖아요. 이때 행하는 측량을 검사 측량. 그러나 경계 보건과 지적 현황은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죠? 지적 재조사 측량은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13가지의 지적 측량에 대해서 꼭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촬영하시는 분, 우리가 지적 측량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일단 이 면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촬영하시는 분, 이 면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잡아주세요. 이쪽까지 다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요. 촬영하시는 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끝을 잡고요. 요쪽 면을 조금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한번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 부분.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이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걸 지우면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복구 측량 같이 합시다.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측량, 축척 변경 측량, 등록사항 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준점은 설치해야 되잖아요. 기준점 설치하는 측량, 기초 측량, 그 다음에
도면의 경계를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검사. 이때 하는 측량을 검사 측량. 그 다음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은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측량은 토지의 표시가 토지의 표시하고 오류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등록상 정정과 지적재조사 측량이 좀 달라요. 등록상 정정은 그 오류가 있을 때 바로 잡는 건데 이거는 오류가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초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초부터. 그러니까 한 필지의 토지가 아니라 그 지역의 맨 처음에 정리를 할 때는 맞았는데 나중에 그 방법상의 부분이 달라져서 불일치가 된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면 지적 공부하고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면 이때 바로잡기 한 측량을 지적재조사 측량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의 절차 파트는 3가지 논점으로 정리하셔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수행자에게 의뢰하고 수행자는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게 수행계획서 제출하고 그럼 수행자는 현황에 가서 측량을 할 것이고 측량을 하면 측량의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가 끝나고 나면 검사 측량을 맡은 성과도가 나오고 이걸 수행자에게 발급하면 수행자가 누구에게? 의뢰인에게. 이 순서 기억해 두시고요. 검사 측량의 원칙은 지적소관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기간과 관련된 얘가 있거든요. 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준점 설치할 때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기준점은 일반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상에서는 기준점을 몇 점 설치합니다.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언급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기준점을 몇 점 설치합니다. 언급이 안 되면요. 다 세부 측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점이 몇 점입니다. 라고 하면 뭐다? 기초 측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암기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 15점을 초과할 때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그래서 15점까지는 4일이고 4점마다라는 개념은 16점, 17점, 18점, 19점이 1점 추가, 2점 추가, 3점 추가, 4점 추가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1일을 가산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암기할 때 기준점은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이 지금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 측량을 할 때 그럼 기준점 설치하는 것 빼고는 다 세부 측량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측고 검사 이렇게 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은 고정값이에요. 자, 이렇게 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총일수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봅니다. 가령 합의한 일수가 20일이면 4분의 3은 15일이 측량기간이고 4분의 1은 5일은 측량검사기간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럼 검사 측량과 관련해서 좀 신경 써서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한 성과에 대해서 검사할 때 하는 측량이 검사 측량인데 원칙은 소관청에서요. 그러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 측량하는 거 두 가지는 암기를 해놔야지만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갈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즉 광대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넓은 지역에 대해서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누가 하더라? 시도지사, 대도시장. 근데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도면에 새로이 경계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뭐한다? 복원할 목적을 한다. 즉 도면의 경계를 새로이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쪽으로 오면 그래서 우리가 측량을 하는 이유가 경계를 새로이 그리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때는 대부분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은 도면의 경계를 새로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이렇게 뭐 할 목적이다? 복원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때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량은 출제인이 상당히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대상과 관련해서 나올 때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정리가 되었고요. 정리가 되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를 좀 몇 가지 풀어보고요. 풀어보고 등기법 수업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럼 이게 말할 동안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매일 정리 노트 3회차입니다. 3회차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될 경우를 모두 고르세요. 기억. 토지 소유자가 지적 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 맞고요. 니은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 복구 측량 맞고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 측량 맞고요. 리얼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 측량을 필요한 경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측량 맞고요. 그러면 지적 측량을 해야 될 경우는 기역, 니은, 티끌, 리얼 다 맞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 및 검사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할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가 없는 경우는 자,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할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번 등록 전환할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번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리가 다 배웠던 지적측량의 대상이다. 그죠? 자, 5번 지적재조사 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2, 3, 4, 5번은 다 지적측량의 대상이 맞아요. 근데 설문에서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수행자에게 원래 의뢰하잖아요. 근데 의뢰할 수 없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검사 측량 생각해 보세요. 검사 측량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의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 자, 두 번째. 지적재조사 측량은요. 의뢰하는 측량이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노량진동이라면 동작구 노량진동이라면 동작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거고 그러면 그 필요에 의해서 측량이 필요하다면
동작구청장이 누구에게 수행자를 선정해가지고 측량을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의뢰를 해서 하는 측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은 지적재조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의뢰하는 측량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정답이 5번 이렇게 체크되는 거고요. 8번. 다음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과 측량 검사 기간으로 옳은 것은 지적 기준점은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 기간과 측량 검사 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했다. 그럼 총일수가 40일이다. 그죠? 그럼 측량 기간은 전체 기간의 총일수의 4분의 3, 즉 30일이 될 거고 측량 검사 기간은 4분의 1 해서 10일이 되겠네요.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몇 가지 기출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내가 암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적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기초 과정에서 지적법을 마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은 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초 과정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만 정확하게 가져가도 7문항 정도, 6문항에서 7문항은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년 3월 달 정도 돼서 우리가 첫 모의고사를 칠 때 우리가 대부분 기초 과정을 조금 평이하게 용어 정리 수준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금 암기할 분량도 많고 어렵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정말 그러네. 내가 처음부터 이걸 암기하고 갔었다면 좀 더 확실히 편하고 빨리 점수가 나왔을 거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습하셨던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보면 다른 사람의 기초 강의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게 흘러가는데 배상용 교수님의 공시법의 기초 강의는 조금 내용상의 분량도 많고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을 꼭 합격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은 합격해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의무를 다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분량이 기초 과정에서 좀 많다 하더라도 어차피 기본 과정이나 요약 과정이나 심화 과정 이런 과정상에서 전부 다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미리 여러분이 예방주사를 맞는다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서 우리는 3월달, 4월달 가게 되면 안전한 점수를 받으면서 평화하게 등산을 하자고요. 합격의 고시까지 이루자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랑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 마치면서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지번, 지목, 등록사항,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기 촉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지적측량의 대상, 지적측량의 절차 요 8가지 논점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2가지 더 했죠. 경계와 면적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10가지의 논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두시면 대한민국 어떤 문제가 가져와도 기본적으로 7문항, 6문항에서 7문항은 일단 맞추고 가는 거예요. 지적 12문제거든요. 12문제에서 한 문제는 못 맞춘다 했잖아요. 그럼 11문제 중에서 6개에서 7개를 확보하고 간다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이제 등기법을 볼 거예요. 자, 등기법을 볼 건데 이제 이 등기법이라는 애가 사실 기초 과정에서 등기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어렵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등기법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많은 정보를 여러분이 섭취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정보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정보를 섭취해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를 많이 섭취해요. 그래서 등기법은 막연히 어려워. 등기법은 찍어서 3개 맞추고 지적법에 치중을 해야 돼.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거 전부 다 잘못된 정보예요. 등기법은 사실은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할 때 어렵다라고 느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등기법이라는 과목이 왜 그러냐면 지적법하고 성질이 조금 달라요. 지적법하고 법적 성질이 같은 절차법인데도 불구하고 법적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체감할 때 어렵게 느껴져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민법에 관한 실체관계의 내용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등기라는 게 정확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공부를 했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요. 민법에 관한 개념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민법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등기법을 해나가는 데 수월하는데 민법이 안 돼 있는데 등기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초과정에서는 이제 등기법을 많이 하고 싶어도요,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기초과정에서 등기법은 이렇게 목표 잡을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가 약속할게요. 일단 등기법 12문항이잖아요. 한 문제는 일단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럼 11개잖아요. 그럼 11개에서 등기법은 4문항 목표로 할 겁니다. 기초과정에서 4문항. 그리고 기본과정에서 10개 정도를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10, 작전을 많이 써요. 지적 10, 등기 10. 그래서 10 제가 꼭 맞출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법 선입견 버리고요. 일단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받아들여서 맞출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4문제, 그거 잡으러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교재는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보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재 136페이지 부동산 등기 총설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쪽으로 볼게요. 자, 등기법 총설 파트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요. 등기법을 하니까 등기의 아셔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우리나라 등기, 특징 아셔야 되고요. 특징. 자, 그 다음에 등기의 종류. 세 번째, 등기사항들. 네 번째, 등기의 효력. 다섯 번째, 그 등기의 유효 요건. 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논점을 배우는데요. 등기법 총설 파트는요, 그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럼 등기법 총설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등기법을 해 나가려면 등기법의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용어. 용어를 모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에서도 여러분이 용어가 중요한 걸 느끼잖아요. 만약에 신규 등록이라는 어떤 용어의 개념적 정의를 못하면 이게 지적 측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을 한다라는 것은 시험제가 나오는데 신규 등록을 모르면 그걸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법 총설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용어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총설 파트에서는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게 용어예요, 용어. 저랑 이 용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용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등기법에 있어서는 법적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등기법 총설 파트에서 용어를 전부 다 해석하고 갈 수는 없고요. 그러면 용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여러분이 정확하게 습득,
하셔야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세권 변경 등기 신청 시에는 이렇게 말을 쓸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 신청 시에는 이렇게 말을 쓰면 전세권이라는 단어가 어떤 권리인지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변경 등기란 것은 언제 하는 건지를 알고 있어야 전세권 변경 등기.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가 이런 유형의 등기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절차 관계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진행. 그래서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해야 될 것은 용어의 개념적 정의를 정확하게 가져가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의라든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의라든지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 이런 거 쉬운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용어의 개념적 정의는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뭐 기입등기입니다. 뭐 주등기입니다. 부기등기입니다. 이 자체의 개념적 자체 가지고는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등기의 종류 파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등기의 종류 파트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조금 짚고 가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분류를 하게 되면 뭐 대상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뭐 형식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뭐 효력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내용상의 분류, 뭐 이렇게 해서 분류를 좀 해요. 하는데 이 형식에 의한 분류가 사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근데 총설 파트에서는 형식에 의한 분류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룰 수가 없고요. 다룰 수가 없고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내용상의 분류, 자, 이 부분 내용상의 분류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어떤 등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상에 관한 분류 이 부분은 오늘 저랑 조금 신경 써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등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의 일부라는 개념과 부동산의 일부,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의 목적은요.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라는 개념적 정의를 정확하게 하시고 시험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영향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형식에 의한 분류도 시험 문제 거의 출제되거든요. 근데 출제되는데 지금 기초과정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형식에 의한 분류는 다시 말하면 뭐 주등기로 할 거냐, 부기등기로 할 거냐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주등기냐, 부기등기냐의 개념적 정의는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암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등기는 대부분 이해만 되면요, 논리적으로 딱딱딱 말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등기는 과학이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등기법이. 그래서 형식에 의한 분류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습득될 때까지 있잖아요. 좀 기다리시면 돼요. 한꺼번에 가져가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근데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는요.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총론이나 강론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효력과 관련해서도요. 과거에는 뭐 효력과 관련해서 뭐 많은 출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개념적 정의, 용어의 개념적 정의만 좀 정확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거기에서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추정력이라는 개념 이 정도만 좀 주의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기의 유효 요건은요. 유효 요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형식적 유효 요건, 그 다음 실체적 유효
요건이라고 있는데 이때 이 실체적 유효 요건 파트에서 유효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완화해 주는 경우가 우리가 대부분 말하는 판례 태도거든요. 이 판례 태도 정도만 좀 가져가시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요 판례 태도 좀 가져가고요. 내용의 한불도 좀 가져가고 후등기 저지력과 추정력에 관한 개념적 정리를 좀 가져갈 건데 그럼 이런 지문들 자체가 바로 시험이냐? 그렇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는 직접 시험하고 연관되니까 오늘 우리의 수업의 목적은 부동산 일부와 권리의 일부 이 부분 정확하게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들 하나하나들은 일단 여러분이 빠르게 캐칭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등기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법이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큰 체계를 잡아놓고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보면 자, 토지와 건물이 있을 건데요.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공시의 대상이 토지와 건물 둘 다 공시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을 기준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토지보다는 건물이 매매가 많이 되고 하니까 건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건물이 현재 갑소유의 건물입니다. 갑소유. 자, 갑과 을이 이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을 하게 되면 갑의 지위는 매도인이 될 거고요. 을의 지위는 매수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요. 자, 우리가 나와 있는 위에 있는 내용이요. 실체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체 관계. 자, 그러면 이 X부동산의 현재 소유권자는 누구다? 갑.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일단 등기부에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갑이라는 친구가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을 건데 제가 등기부를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등기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 부분으로. 자, 등기부는요, 표제부, 그 다음 갑부, 그 다음 을부, 이렇게. 제가 약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됩니다. 부동산의 표시라면 또 분류를 하게 되면요.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 합쳐서 부동산의 표시. 자, 새로운 용어 나왔다 그죠?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를 합쳐서 뭐라고요? 부동산의 표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시하는 것은 건물이니까 여기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건물의 표시가 이렇게 기록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갑부에는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되고 을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자, 갑구에 제가 등기부를 약식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그려볼게요. 약식으로. 자, 갑구에 자, 이걸 순위번호라고 하고요. 순위번호 뭐라고요? 순위번호. 그다음에 갑구에 최초 기록되는 권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자 갑 이렇게. 그럼 갑의 성명, 아래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럼 갑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이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럼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범위가 표제부라는 곳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표제부에는 순위번호라는 표시를 쓰지 않고요. 표시번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시번호. 표제부에는 뭐라고 적는다고요? 표시번호. 갑구와 을구에는 뭐다? 순위번호.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따질 때는 너 몇 순위야?
1순위야, 2순위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구에는 권리의 등기가 기록되기 때문에 순위번호. 표제부에는요. 표시가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표시번호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면 건물의 소재, 건물의 지번,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건물의 면적 등이 이렇게 기록돼요. 소지, 구, 종, 면 아주 간단한 거지만 우리 기억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건물을 뭐라고요? 소, 지, 구, 종, 면 간단한 거지만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해봐요. 뭐라고요? 소, 지, 구, 종, 면 한 번 더. 소, 지, 구, 종, 면 이렇게요. 그럼 선생님 건물의 표시에 뭐가 있나요? 소지, 구, 종, 면이 시험 문제 나오나요? 아니에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건물의 표시에 소지, 구, 종, 면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첫 번째 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법의 문제를 풀 때는요. 지적법은 직관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등기법은 문을 지나야 돼요. 첫 번째 문을 열고 두 번째 문을 열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말은 첫 번째 문이 열리지 않으면 두 번째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문은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두 번째 문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첫 번째 문을 열지 않고는 두 번째 문을 못 가니까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과정이 일단 첫 번째가 용어에 관한 개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특징을 모르면 두 번째 문을 못 열어요. 못 열어요. 자, 그래서 건물의 표시에는 소지, 구, 종, 면. 그러면 이러한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언제 이쪽에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몇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좀 잠시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민법 186조 등기법 시험인데 왜 낸더없이 민법이 나오지?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민법에 관한 개념적 요소가 등기에 계속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민법을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민법은 민법 교수님에게 그럼 저는 등기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간단하게 언급해야 될 것만 언급하고요. 저는 절차적인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민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 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우리 민법 186조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그다음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 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이거 배우잖아요. 법률 행위 배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권 배우잖아요. 취득한다, 잃는다, 변경이 된다. 그 물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얻으려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 행위가 있으면 그럼 우리는 법률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법률 행위 민법 시간에 배우게 되면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도 있고 합동 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 우리 법률 행위의 거의 99.99999%는요 다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표현을 읽을 때는 그냥 편하게 계약이 있으면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이 있으면 물권이라는 권리,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줄여서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계약이 있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득, 얻는다, 실, 잃는다, 변경이 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려면 뭘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 민법에서 배우고요. 물건에 관한 특징들 민법에서 배운다고요.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얻으려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뭘 해라? 등기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체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하는 거고요. 그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했으니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를 해 나가는 일정한 과정들. 그래서 등기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어디에서 배운다? 등기법에서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뭐다? 실체관계라고 해요. 실체관계. 그래서 우리 민법을 실체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이고 민법이 대표적인 부동산에 관한 실체법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뒤에 부분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관계는 무슨 관계다? 절차 관계인 거야. 등기는 절차 관계. 그럼 절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절차법이고 그 대표적인 법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법이라는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법이.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구분이 되어진다, 그죠? 구분이 되어진다, 그죠? 이 부분은 어디에서? 민법에서. 이 부분은 어디에서? 절차법에서.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실체관계의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실체관계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여러분에게 등기부란 방식을 통해서 공시해야 되거든요. 그 공시하는 절차적 과정을 저랑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지적법은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법이라는 법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쉬운데 지적법보다 더 쉬워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은 어렵다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논리적으로요. 등기법은 정말 여러분이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어렵다는 거야. 왜?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오느냐?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절차 관계가 잘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절차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데 일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민법이 되어 있으면 절차 관계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월하게 이해가 되는 순간보다 암기도 수월해지고 문제 푸는 것도 수월해져요.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법 교수님한테 학습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저한테 학습한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등기법이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갑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행위로 인한 계약 법률 행위잖아요. 물권.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대표적인 뭐다? 물권이라고요. 이 물권을 우리 매수인이 우리 뭐 하려면 취득하려면 뭘 해야 한다? 그렇죠.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등기.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은 어디에서? 민법. 뒤에 있는 부분은 어디에서? 등기법.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를요. 자, 용어를 외워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실체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실체법인 거예요. 그럼 이 실체법 중에 대표적인 법이 뭐다? 민법인 거예요. 민법. 민법.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서 뭐 배워요? 민법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요. 민법에서. 그죠? 민법에서 첫 번째 법률행위 배우잖아요. 계약 법률행위. 그죠? 그럼 법률행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죠?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뭐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요. 그럼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뭐 한다? 일치해야 한다. 뭐 이런 거.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권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 뭐 의사 능력 갖춰야 한다. 행위 능력 갖춰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목적이 있다면 적법하고 타당하고 뭐 보편적이고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민법에서 의사 표시. 계약이 체결 법률을 지나면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의사 표시 이런 거 배우게 되는 거고 민법에서. 그죠? 그럼 실체관계라는 표현은요, 이 괄호 안에 있는 흰색으로 적히는 애들이 다 실체관계예요. 실체관계라는 표현은 실제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학자님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예요. 실체관계라는 어떤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 그 자체, 존재하는 현상 그 자체를 실체관계.
그러면 부동산이 존재하는 현상, 존재한다, 실체관계, 당사자가 존재한다, 실체관계, 계약이 존재한다, 실체관계,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한다, 실체관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체관계가 형성이 되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했으니까 그럼 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 그럼 이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소에 와서 이제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 그럼 신청을 하면 등기관은 등기를 접수를 받고요. 그럼 접수를 하면 등기에 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럼 심사를 해서 이 등기를 기록해 줄 건지 기록해 주지 않을 건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럼 심사를 해서 그 등기를 기록을 거부하는 행위를 각하, 그 다음 심사를 해서 기록해 줄게요 하는 행위를 수리 이렇게 배워요. 자, 그럼 수리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등기부의 등기가 기록이 돼요. 그럼 기록이 되면 등기관에게 부여된 고유 식별부호를 입력함으로써 등기는 완료가 돼요. 식별부호를 입력하면 등기는 완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아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과정, 이 아래에서 보고 있는 과정, 이 과정들은요. 실체관계의 내용이 아니라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등기부의 등기를 기록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실체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다? 절차 관계가 될 것이고, 절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절차법이라 할 것이고, 그 절차법이 대표적으로 뭐다? 등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뭘 살펴보느냐? 우리나라 등기의 의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등기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등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등기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등기의 효력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럼 등기의 효력이라는 것은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절차거든요.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는 많은 실체관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물권법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노량진동에서 같이 강의하는 민법 교수님은 최희대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희대 교수님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시점에 물권법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물권법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물권법 파트에서 물권과 관련해서 많은 권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물건과 관련해서 많은 권리의 변동의 모습이 발생될 거라고요. 그럼 실체관계가 많은 변동의 모습이 발생을 하면 그 실체관계의 변동의 모습에 맞춰서 절차 과정을 거쳐 등기부에 기록하는 과정이 등기예요. 그럼 봐봐요. 실체관계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면 등기 절차를 진행해서 어떤 등기를 기록할 건지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실체관계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실체관계의 내용을 기록하는 거니까 등기를 보고 역으로 어떤 실체관계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등기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실체관계가 존재하고 그 실체관계의 내용을 절차 과정을 통해서 등기부에 기록해서 외부에 공시하는 거예요. 그럼 실체관계의 내용이 바뀌면 등기부의 내용도 바뀐 내용에 맞추어서 기록해서 공시한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갑이 소유자였는데 실체관계상에서 내용의 변화가 있잖아요.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그럼 실체관계의 내용이 달라졌으니까 기존은 갑이 소유자였는데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다, 합의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실체관계의 내용에 맞도록 을이 권리를 취득하면 등기하라고 186조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등기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등기관은 그 실체관계의 내용에 맞는 등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2. 소유권
이전, 매매, 소유자는 을,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실체관계 내용에 맞도록 등기한에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정리를 하고 나서 등기한에 부여된 식별 부호를 입력하게 되면 등기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완료가 되면 뭐 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했을 때 가볍게 툭 던지면서 출전이 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기록이 되고 식별부를 입력하면 뭐 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은 접수를 1월 2일 날 했어요. 근데 등기부의 기록은 1월 5일 날 되었어요. 그럼 1월 5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때부터 접수한 1월 2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을이. 등기부의 기록은 1월 5일 날 되었다 하더라도 접수가 1월 2일이면 기록만 되면 1월 2일부터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심플한 지문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되겠죠? 네. 근데 이런 지문들은요, 자주 들으면요, 그냥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에서도요, 자주 들으면서 암기가 되는 게 있고, 반드시 내가 의식적으로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적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걸 구분시켜 줄 건데, 그 중에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요,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